시간이면 역등대강 역사인터뷰 역등대강입니다. 오늘은 48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것보다 우선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덥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냐 하면은, 자, 백제 유적지 잘 최근 좀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부여를 좀 갔다 왔습니다. 자, 부여. 이 부여를 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오늘 48번째 주제는 바로 백제 역사와 부여에 있는 백제 문화재, 유적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써주면 더 감사드리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백제의 시작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백제의 근원은 어디냐면요. 자, 삼국유사에 이런 말이 나와있죠. 백제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온조입니다. 온조대왕. 온조죠? 이 온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온조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의 형들, 비류가 있어요. 비류. 이 위에가 누구였냐면요. 자, 소선호고, 그리고 주몽이에요. 고구려에서 있는 주몽. 근데 사실 주몽이 소선화 결혼해가지고 고구려로 오기 전에 부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부인 사이에서 나온 게 유리인데, 이 유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당시 주몽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다 보니까 칼을 부러뜨려가지고 퀴즈를 안 낸 거예요. 이 퀴즈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칼날 찾아오면, 그 칼날 찾으면 나에게로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커가지고 이 유리가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가 어딘지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알려주죠. 주몽의 그 전 부인이. 자,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 부여에서는 살 수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가서 왕이 되셨는데, 문제가 칠각형에 소나무가 칠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 그 밑을 파보면은 그 증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칠각형이 있는 곳 아무리 찾아봐야 있어야죠. 근데 봤더니 놀랍게도 기둥이 칠각형인데 소나무로 만든 재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자, 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칼을 찾았어요. 칼날을 찾았는데 그게 증거다. 이제 너희 아버지는 가라 그래도 이제 이 주몽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주몽이 이제 칼에서 그걸 빼내더니 놀랍게 딱 맞더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아들 유리가 맞구나. 아, 내 아들 유리야. 네가 그러니까 다음에 왕을 이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소선호하고 이 두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아이를 이제 다음 후계자 삼으니까 확실히 이 둘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 둘 같은 경우는 유리가 나중에 왕이 되면은 잠재적 위협 세력 이 둘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선호하고 온조, 비류 이제 이렇게 셋이서 자신의 딸은 부하들 데리고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제 그 무리들 데리고 이제 다른 무리들 데리고 이제 한 이 정도가 고구려랑, 여기는 동해, 여기가 옥저, 그리고 여기가 변안, 진안, 마한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고구려에서 이제 여기 마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마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살려고 하는데 당시 형들 누구 있다고 했어요? 온조하고 비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쓰는 온조가 동생입니다. 동생 온조, 형이 비류. 이제 이 비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인천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조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서울 한 미래성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나라를 세우는데, 일단은 인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닷가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습기가 많고 소금, 그런 염분이 많기 때문에
농사짓기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나왔죠. 사실상은 둘이 싸워가지고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비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서울 쪽에서 십제라고 지었던 나라의 이름을 이제 더 많이 왔으니까 이름 바꾸니 그것이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세월은 흐릅니다. 세월은 흘러서 고구려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실시간 속에 그려줄게요. 고구려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에 맞아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고구려가 전성기에 맞아기 시작해요.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에 맞아기 시작하니까 땅이 급속도로 넓어진 거죠. 이게 이제 고구려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를 한성에 쳐요. 한성, 여기가 한성인데 여기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신라미 가야 이쪽까지 완전히 쓰고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모조리 쓰고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로왕이 당시에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이 이제 고구려에 죽임당하는 그런 참혹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어느 날에 공주로 대피를 가게 됩니다. 일종의 피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왕권을 잡으려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왕들이 계속 죽어요. 해왕, 동서왕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령왕 등의 주인으로도 유명한 무령왕이죠. 자, 이제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자마자 우선은 자기의 위협에 대항하는 귀족을 우선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숙청을 단행하게 돼요. 피해 숙청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각 지역에 22곳에 자신의 왕정비,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담로입니다. 담로. 그래가지고 22곳에 담로를 보내다가 22담로제라고 하고 그 후에 무령왕이 죽고 성왕이 오르는데 성왕이 난데없이 갑자기 여기 사비 어느 날에 충남 부여로 갑자기 옮기겠다는 겁니다. 수도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했겠죠. 특히 웅진에 기반 두고 있던 그 귀족 세력들이 가장 많이 반발했습니다. 자,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웅진에 기반 있는 세력이 사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봐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긴다고 한 적이 있어. 그때 누가 가장 많이 반대했습니까? 네, 바로 서울 사람들 가장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 세종으로 가게 되면요, 본래 수도였던 이곳의 땅값 및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이런 것들이 급락하게 돼요. 폭락.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확실히 서울이 우리나라의 북쪽지대에 있어서 좀 남쪽인 우리 대한민국의 그쪽인 세종을 좀 옮기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거기가 너무 습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습지어가지고 이제 여기 너무 습해요. 농사를 짓기도 힘들어요. 근데 무슨 천도입니까? 천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웅지에서 지내자고 하는데 성왕이요, 미리 그걸 다 예측해놓고 계책을 다 짜놓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거기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연못을 만들어서 그 물을 전부 다 그쪽 빼면 건조해질 거 아니야. 그럼 농사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충남 부여에 있는 궁남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궁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비를 옮겨가지고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왕이 옮기려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요,
봐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봉산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들이 들어오면 방어하기는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다른 데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비로 가는 겁니다. 사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강이 있으니까 방어하기도 상당히 유리했었고, 그 다음에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면은 중국과도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비로 천도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라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만 이제 연합을 했었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까지 유역까지 다 차지합니다. 근데 갑자기 신라가 또 배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 갑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요, 봐봐요. 신라가 가야 멸망시키고, 신라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냥 지도를 다시 그려할게요.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냐면요, 자, 고구려가, 자, 이제 신라에 먼저 그릴게요. 신라가 이 정도까지 나가고, 백제가 이 정도. 신라가 이제 자 이렇게 되고, 백제가 이렇게, 그리고 고구려가 이렇게 됩니다. 진흥왕이 갑자기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세라, 그리고 이제 여기 충북 옥천의 관산성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관산선 전투예요. 관산선 전투에서 이제 태자가, 훗날 위덕왕이 되는 태자가 이제 승리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딱 군사 50, 기병 50만 데리고 이제 경유타 갑니다. 근데 거기 안에 첩자가 있었나봐요. 신라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가다가 갑자기 기습공격을 당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성왕이. 자, 이게 성왕이라 하고, 자, 이제 성왕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다음 이제 장군, 이제 신라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요, 일본 서기에 의하면요, 그 삼국 사기에 의하면요, 이제 도도라는 장군이 죽였다고 나오는데, 일본 서기는 좀 더 자세하게 도도의 밑에 있었던 천민 출신인 고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투고 쓰고 창 들고 있는 이 고도라는 장수가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도라는 병사가 죽였는데, 이제 성왕이 내가 어찌 천민 출신이 죽을 수 있겠냐, 난 차라리 그냥 장군한테 죽겠다니까, 이제 고도가 말하기를, 우리 신라에서는 왕이 죄를 지으면요 천민 손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목을 잘라버렸다, 그 소리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관산전투에서 결국은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비에서 또다시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위덕왕 이후에 법황, 혜왕,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왕입니다. 서동요와 그리고 선왕공주의 로맨스가 알려져 있는 왕이죠. 서동요, 바로 이 왕이 지었습니다. 자, 이 왕은 원래 이름이 서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서는 마라고 해가지고 약간 엿가락같이 엄청나게 맛있게 생긴 그런 이제 뿌리 종류를 말한 건데, 이분은 탄생적으로 좀 대단해요. 삼국유사에 가면요, 과부였던 어머니가 강에서 흑룡이 나와가지고 이제 흑룡과 정을 통일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서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역사적 차질로 봐보면요, 용이란 건 흔히 왕족이나 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이 경제에서 저희들 담로로 내려온 담로에 그 지방으로 내려온 왕족과 사랑을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서동이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니까 말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서동인 거예요. 말을 캐다 파는 아이 서동. 참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름을요, 그 생김새나 특징 그런 걸로 따져서 했는데, 대표적인 돌쇠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쇠. 그래서 서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캐다 파는 아이여가지고 한문은 서동.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했다면은 마아이가 됐겠죠. 마아이. 무슨 마오이도 아니고 마아이.
자, 그러니까 이제 서동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신라의 경주에 있는 이제 진평왕 셋째 딸 선화공주하고 결혼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익산이 어느 날 이 정도 되겠죠. 익산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서동은 이제 경주로 넘어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주면서 서동요를 알려준다. 서동요가 그거 겉보기는요 그냥 간단한 그냥 노래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을 쓰는 19금 노래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화공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밤마다 서동을 보러 몰래 집에 나가서 서동을 보러 간다네. 그런 식의 노래인데 어찌나 빠르게 퍼졌으면요 순식간에 한 그래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진평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평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진평왕에서 야 너는 무슨 놈 처신을 그렇게 못했으면은 에이 무슨 놈 처신을 그렇게 못했으면 그런 노래가 퍼져가지고 왕이 망신을 사게 하노 당장 나가라 나가 라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진평왕의 왕비가 선화공주한테 금을 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울면서 그 선화공주가 나갔답니다. 그러고 이제 서동이 은근슬쩍 보디가드로 가면서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백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익산으로 넘어와서 이제 더 이상 셋이잖아요. 원래는 둘이었는데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 됐으니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을 풀어 놓으면서 이거 중요한 거 아주 비싼 거니까 팔아다가 고기랑 그런 것도 사오려고 하니까 서동이 말하는데요. 나 그거 말이야 마키로 가면서 그 노란 돌덩이 엄청 쌓여있는데 봤어. 이거는 그에 비하면은 엄청 조그만 거야. 진짜 많아 그 노란 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가지고 캐가지고 이제 진짜 빨리 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순식간에 떼보자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자기네들만 가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진평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통하다는 법사에 찾아가서 그 법사한테 맡겨놓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기 익산에서 경주까지 뿅 하고 보냈다는 그런 속설이 전해져 내려고. 그러니까 진평왕이 그 사위가 이제 금을 보내는데 아이고 우리 사위 이거 진짜 재능 있는 놈이었구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받아주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훗날 법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왕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8시에 귀족 성씨가 8개짜리 귀족이 있었는데요. 성씨가 귀족인데 성씨가 8개 있어요. 뭐 윤씨, 백씨, 뭐 다씨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셌던 게 사택씨예요. 사택씨가 가장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택씨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 이제 진평왕이 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결혼하고 왕이 됐다는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그 타압을 보수자 해체하다가 이제 그 살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금판에 적혀있는 게 뭐냐면요. 사택적덕의 딸이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학자들과 이제 국문학자는 전체적으로 큰 패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선화공주가 아니다. 사택적덕의 딸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싸우는데 새로운 의견이 나옵니다. 아니 굳이 뭐 아내가 혼자일 필요는 있나?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일부 다처제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부인이 이제 진정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은 선화공주고 둘째 부인은 이제 그거 정치적 그런 속셈으로 결혼한 사택적덕의 딸이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이제 미륵사 관련 얘기를 할 건데 갑니다. 사택적덕의 딸과.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 연못에서 미륵부처 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다 절 지으면 되겠다 하고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륵사지입니다. 그때 당시 미륵사라 했겠죠. 그게 특이하게 3금당 3탑이 그냥 봐봐요. 자 이렇게 둘레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주문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금당 3개, 탑 3개 이런 식으로 지어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에요. 특이한 방식이어서 거기다가 당시에 아시아 사상 그때 시기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당나라보다 더 큰 그런 절을 지었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백제에 쓰러져가는 백제 그 기운을
원래는 했던 거죠. 그리고 무왕이 죽여서 의자왕이 중요합니다. 신라의 마지막 백제 31대 왕 의자왕.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왕은요 서원 때 복수를 갚겠다 하면서 무작정 신라에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이지만 한 이 정도는 벌려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김춘추의 딸과 김춘추 사위를 죽입니다. 대야성을 정복을 했어요. 이제 분한 김춘추가 고구려 갔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와서 이제 여기서 배 타고 해도 여기 베이징에 있는 남황제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연합 맺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나당 연합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나당 연맹을 맺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 잘나다 보면 좀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잘났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의당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나는 너무 정보에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도 괜찮아. 그래 난 좀 쉬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게 좀 느슨해지니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신라는 여기 육지로 당나라는 여기서 바다로 이렇게 침범하게 되고 이제 사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라는 황산벌 전투 계획 5천 군사와 김유신의 5만 군사가 여기서 이제 맞붙게 되고 당나라는 진작에 여기 근처까지 왔는데 식량 조달이 안 되니까 미친 상황이죠. 한 며칠 5, 6일 지났는데 아예 식량이 안 돼. 이러다 다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지나서 김유신이 겨우 오게 된 겁니다. 계획과 5천 결사대를 무치되고 이제 와가지고 야 내가 제때 안 가져오면 너희 백제 역 안 뜬댔지. 야 너 그냥 내가 백제 우리가 가진다니까. 김유신이 화나가지고 그 앞에서 칼을 던지면서 그럴 거면은 그냥 우리가 당나라랑 먼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을 통일하겠다. 그럴 거면 우리가 전쟁하든지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나라는 군사가 많았지만 그래도 신라의 그런 장소에 있다는 것을 대단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이제 660년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고구려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가면요 일단 지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가면요 660년 7월 18일에서 약 20일 사이 이때쯤에 백제가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있어요. 일본서기 어떤 내용을 적혔냐면 660년 7월 18일 아 슬프도다 나라가 망했다. 우리와 백제는 같은 그 조상지간인데 이제 우리는 조상의 묘에 절도 못하게 생겼다.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 500년에서 7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백제는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여있는 유적지를 알아볼까 하는데 첫 번째 관북리 유적입니다. 관북리 유적인데요. 이제 이 관북리 유적 같은 경우는 백제와 왕궁을 추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치하시면요. 자 이제 이렇게 구조산적 있다 치면요. 여 앞쪽에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관북리예요. 관북리 유적지. 여기는 이제 왕궁인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몰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조선의 관청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관청. 그리고 이제 관청이 북쪽에 관청이 있는 마을이다 해가지고 관북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직 왕궁인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관북리라고 부르지만요. 사실상 확실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약 28칸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의 그런 땅터가 발견됐는데 보면요 정전인 게 확실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북리 유적지 되고 두 번째는 부수산성입니다. 바로 뒤쪽 있죠. 부수산성.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낙화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다는 그게 있는데 삼천궁녀는 사실상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삼천궁녀만요 약 몇백 년이 지난 뒤 조선시대 때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온 말인지라 허무맹랑하고 하물며 조선시대에도 궁녀가 500, 6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좁은 백제에서 3,000명 정도의 그 궁녀가 있었겠냐. 그리고 더 과학적인 건요 당시 사비에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젊은 여자만 구출이면요 약 3만 명에서 3만 5천이고
근데 여기서 3천이다. 그럼 약 10%에서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천 북녀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낙화하면서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선착장이 있습니다. 여기 선착장에서는요, 백제시대에 배를 재현한 그 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서산성이 주무신다면요, 한 번씩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산성이랑 관문에서 좀 가다 보면요, 저기서 이제 정림사지가 나옵니다. 정림사지인데요, 이제 이 정림사지 같은 경우에는요, 백제시대 왕사예요. 왕사가 뭐냐 하면요, 나라에서 세운 절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 잘못 그렸네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의 5층짜리 탑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뭐라 하냐면 정림사지 5층 탑이 하는데요. 이 정림사지 5층 서탑에도 백제시대 멸망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 정림사지 5층 성탑이 평제탑이라 불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왜 평제탑이라 불렸냐면요, 그 탑 1층 탑신부 1층 부분에 이제 내가 백제점령 기념으로 이 비를 세운다 라는 소정방이 그 글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소정방이 다음에 백제 점령하고서 세운 비구라 해가지고 백제를 평정한 기념을 세운 탑, 그래서 평제탑이라 불렸던 아픈 역사가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림사지 5층 서탑으로 불리고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금당과 강당터가 있는데, 그 금당과 강당터에는 현재 고려시대 때 금당을 썼었던 흔적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정림사지 고려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보면요, 이제 꼭 가봐야 되는 것이죠. 국립부여박물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유물을 하나 확인해 보시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죠.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거기서 사가지고 기념물을 만든 건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국보 제 247호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이 백제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요, 관북리죠. 주차장 추가 확장 때 발굴된 유물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진흙에서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뉜 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칠은 다 벗겨져 있는 상태지만 그때 당시 모습이 그대로 사실상 거의 다 유지한 채로, 이제 이게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백제 시대가 멸망하면서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기술도 좀 더 쇠퇴했던 걸 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게 등장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그 논리를 다 깨지게 된 거죠. 연도 측정을 해보니까 백제 멸망 당시에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금동대학로입니다. 자, 이제 이걸 봐보시면요, 자, 밑에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이 밑 같은 경우에 우선은 용과 그 다음에 불교 상징한 연꽃이 있죠. 그리고 이 위에는 도교세계를 상징한 조각상들, 악사, 상상의 동물들, 그리고 현실 동물들과 함께 위에는 이제 도교 사상의 최강자로 여겨진 왕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당시 백제 시대가 멸망하면서까지도 그때 당시에도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여박물관 가면요, 가운데 쪽에요, 석조가 하나 있습니다. 석조라고 하는 건요, 그런 물그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돌로 깎아서 만든 물그릇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정림사지 5층 서탑이 적혀있는 그 글귀와 똑같은 게 적혀있기 때문에 백제 멸망 당시 아픈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는 이제 끝났는데요. 그 백제 당시에나 지금 당시에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역사를 이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참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시간 제 49회 차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